다음 주 실시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막판 공화당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선거의 향방을 결정할 6개 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주의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우편투표의 결과 발표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치솟는 물가로 올 연말 쇼핑 대목에도 소비가 둔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10월에도 뉴욕시에서는 10,000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늘어났습니다. 오는 6일 일요일 일광절약 시간제 서머타임이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다음 주 실시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막판 공화당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하원은 공화당의 석권이 점쳐지고 상원 역시 공화당이 우세할 거라는 예상인데요. 선거의 향방을 결정할 6개 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일 실시될 중간선거에서 경합주로 분류되는 6개 주가 집중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6개 주는 지난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부를 뒤집은 곳으로 이들 주는 모두 상원, 하원, 주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6개 주 선거 결과는 낙태 권리, 경제정책, 교육, 기후위기와 같은 이슈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연방상원은 35석이 걸려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20곳과 12곳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3곳은 경합지역입니다. 민주당은 14곳에서 승리해야 과반을 유지하며 공화당으로서는 22곳을 이겨야 과반이 됩니다. 하원의 경우 총 435석 중 최소 218석을 얻어야 과반 확보가 가능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216석과 199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곳은 승부 예측이 어려운 경합지역입니다. 대표적인 경합주로 분류되는 애리조나주는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지역이지만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입니다. 전체 유권자의 19%에 해당하는 히스패닉의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과 공화당 주지사가 지난 선거에서 맞붙었던 상대 후보와 재격돌합니다. 미시간주도 양당 후보들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그레천 휘트머 주지사와 보수 농객 튜더 닉슨이 격돌하는 주지사 선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네바다주는 공화당 후보들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상원과 주지사 모두 접전이 예상됩니다. 펜실베니아주와 위스콘신주도 양당 후보들이 초접전을 펼치고 있어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한편 선거 예측 사이트 538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이길 확률은 85%,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은 15%로 분석했으며 상원의 경우는 민주당이 55%, 공화당이 45%로 예측해 그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편투표 비중이 크게 늘면서 당선자 확인이 너무 늦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 선거는 우편투표의 결과 발표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우편투표를 선거 당일 이전에 집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공화당이 제기한 보편적 우편투표법에 대한 위헌 소송과 관련해 투표가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극도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지난 10월 21일 하급심이 주법이 위헌이라고 내렸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뉴욕주 보편적 우편투표법은 부재자 투표를 선관위가 받는 대로 바로 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 제정 전에는 부재자 투표를 선거 당일부터 집계함에 따라 선거 결과 확정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일까지 약 55만 2천 명이 부재자 투표를 신청해 투표지가 배송됐고 약 18만 8천 표가 선관위에 배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뉴저지도 우편투표 개표 결과 발표가 빨라지게 됩니다. 뉴저지주는 이번 선거부터 우편투표 개표 결과 발표가 지연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기준 5일 전부터 선관위로 접수된 우편투표 용지를 개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우편투표 용지가 유권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 개표 작업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각 후보별 득표수 집계 자체는 8일 본선거일 당일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난 뒤 개표 작업에 들어가 각 후보별 득표수 확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각 카운티 선관위는 접수된 우편투표 용지와 개표될 남은 투표용지를 온라인에 투명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치솟는 물가로 올 연말 쇼핑 대목에도 소비가 둔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소비자들이 실제 소비할 금액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소매연합 자료에 따르면 11월에서 12월 소매 매출은 지난해보다 6%에서 8% 증가한 9,426억 달러에서 9,604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온라인 매출은 2,628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명목 수치상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소비가 감소할 거란 예측입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6.2% 각각 올랐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에서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연말 쇼핑 시즌은 유통업체들이 대대적인 할인에 들어가고 소비자들도 구매를 크게 늘리는 한 해 최대 대목입니다. 전국 소매연합에 따르면 올 연말 소비자들은 선물과 장식품, 음식 등에 평균 832달러 80센트가량을 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추세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물가 급등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식료품, 에너지 물가와 집값 상승으로 압박을 받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는 이런 필수적 지출이 선물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위한 임시직 고용 규모도 지난해 66만 9,800명보다 적은 45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고 최근 주택시장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으로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집을 장만하는 것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지면서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36세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은 전미 부동산 중개업 협회 자료를 인용해 올해 미국에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36세로 통계 조사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33세였습니다. 또 전체 주택 구매자 중에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비율은 26%로 감소했습니다. 역시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예년 평균은 40% 정도였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업 협회는 주택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등 수요자 간의 경쟁이 격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 반환의 부담 등 젊은 층의 경제 사정이 악화한 것도 그 이유로 꼽혔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했지만 모기지 금리 상승 때문에 거래 자체가 감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주택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인종적 다양성도 2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주택 구매자 중에서 흑인의 비율은 3%로 지난해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아시아계의 비율도 지난해 6%에서 올해 2%로 급감해 지난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반해 백인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6%포인트 증가한 8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에도 뉴욕시에서는 10,000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늘어났습니다. 다만 경찰은 범죄율 증가폭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고 총격 사건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어제 뉴욕시경이 발표한 10월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시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930건으로 지난해 10월 1,324건과 비교해 606건, 5.9%가 늘어났습니다. 집계된 범죄 통계에는 살인과 성폭행, 강도, 폭행, 빈집털이와 절도, 차량 절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점차 낮아지는 범죄 증가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61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13건, 30.5%가 늘어났던 범죄 증가율은 8월에는 11,357건이 증가하면서 26%, 9월에는 11,057건, 15.2% 등으로 점차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10월엔 범죄 증가율이 5.9%로 한 자릿수로 낮아진 겁니다.
특히 10월에 벌어진 살인사건은 29건으로 지난해 10월의 43건과 비교하면 32.6% 줄었습니다. 경찰은 5개 보로 전역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관리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달 발생한 총기 사건도 85건으로 지난해 10월 128건보다 33.6% 감소하면서 살인도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올해 뉴욕시에서 6,100건 이상의 불법 총기를 압수했다면서 이로 인해 우발적인 총기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찰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뉴욕시의 치안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살인사건이나 총격과 같은 범죄는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성폭행과 강도, 폭행, 절도, 차량 절도 등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다른 범죄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전히 팬데믹 전보다 14%가량 많았습니다. 뉴욕시 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시 전역에서 11월 1일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2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019년의 같은 기간 181명보다 14%나 많은 수치입니다. 사망자 207명 중 보행자가 89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사망자 가운데 43%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차량 탑승자가 53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오토바이 33명, 자전거 14명, 기타 18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뉴욕시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의 비전 제로가 시행된 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8년 이후에는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서는 총 273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비전제로 시행 전인 2013년 299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에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비전제로 정책을 강화하며 올해 초부터 정지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 차량 및 자전거는 보행자가 길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차하도록 하는 새 교통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또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교차로 등 500곳에 보행자 우선 출발 신호제를 확대하고 100곳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350곳에 전방향 정지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로 보행자 안전 환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부터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24시간 연중 무휴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이민법원 적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미 뉴욕주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18만 건에 달합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망명 신청 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를 희망하는 2만 1,000명을 포함해 수많은 이민자들이 뉴욕주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뉴욕주에 있는 이민법원에서 계류 중인 추방재판 건수가 18만 건에 달한다며 심각한 적체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의 최신 통계를 보면 2022년 9월 기준 뉴욕주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18만 936건에 달합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네 번째로 많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저지주는 11만 417건으로 뉴욕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적체량이 많았습니다. 한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케이스는 총 193만 6,504건입니다. 이 중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866건으로 뉴욕에 136건, 뉴저지에 106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엄청난 양의 사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1-2022 회계연도 기준 이민법원에서는 42만 9,226건이 종결 처리됐습니다. 앞선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2000년대 이후 최대입니다. 또 이렇게 사건 처리가 가속화되는 데는 이민판사 충원이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팬데믹 전 450명이 채 안 됐던 이민판사 수는 이번 회계연도 시작 시점 550명까지 늘었습니다. 오는 6일 일요일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이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됩니다. 새벽 2시를 새벽 1시로 조절해야 하는데요. 동부시간 기준 한국과의 시차는 1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오는 6일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 새벽 2시가 새벽 1시로 조정됩니다.
시계바늘을 1시간 뒤로 돌려야 하는 것으로 한국과의 시차는 동부 시간 기준으로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서부의 경우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각각 더 벌어지게 됩니다. 서머타임은 연방법에 따라 3월 둘째 일요일부터 시행돼 오전 2시가 오전 3시로 1시간 빨라지고 11월의 첫째 일요일에 종료됩니다. 내년 서머타임은 3월 12일 시작해 11월 5일 끝나게 됩니다. 서머타임은 낮 시간대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애리조나와 하와이주, 괌, 푸에르토리코 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매년 2차례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사회적 비용, 수면시간 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존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은 지난 3월 서머타임을 항구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기준 시간으로 환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머타임을 유지하는 내용인데 법안이 시행되려면 하원 의결을 거친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지구온난화로 항공기 이륙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이런 현상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영국 레딩대 대기과학과의 폴 윌리엄스 교수는 무거운 비행기를 뜨게 하는 양력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기온이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기온이 3도 상승할 때마다 양력은 1%씩 감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폭염으로 비행기 이륙이 어려워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매우 극단적인 조건에서는 폭염으로 비행기 이륙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지대에 있는 공항에서는 공기 밀도가 저지대보다 낮고 활주로도 짧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폭염까지 가세할 경우 항공기 이륙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더욱 잦습니다. 윌리엄스 교수에 따르면 20도에서 이륙할 때 필요한 활주로 길이가 2,000m인 항공기가 있다면 이 항공기는 40도에서는 2,500m 길이의 활주로가 있어야 이륙이 가능합니다. 윌리엄스 교수의 연구팀은 여름에 기온이 높고 활주로가 짧은 그리스 공항 10곳의 온도와 맞바람 데이터를 에어버스 A320 등 다양한 기종 항공기들의 이륙 성능 계산식에 대입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항공기의 이륙 시 최대 허용 중량이 해마다 127kg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다만 항공사들이 이미 이를 위한 대비와 대응을 하고 있어 당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미국의 대북한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현상 수배했습니다.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국무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상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싱가포르 기반의 해운 대행사와 터미널 운영회사인 스완시 스포츠 서비스의 이사인 곽기성은 미국 법과 제재, 국제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몰래 석유를 이송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기업체에 대한 뉴욕주 당국의 조사를 막아달라며 플로리다주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소송이 객관적으로 황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부 측근 변호사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장 제출을 강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장에서 제임스 장관이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파멸시킬 목적으로 직위를 남용해 집요하게 악의적으로 공개적으로 대놓고 표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를 목표로 하는 2023-2027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개년 계획은 장애인 지원 서비스 인력 보강이 골자로 장애인들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와 직업 교육, 주택 임상 등 의료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뉴욕주 발달장애인 사무소는 인력기술 및 협업 강화, 에이전시 혁신, 서비스 향상 등을 기본 방침으로 포괄적 로드맵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주 나소 카운티가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유령 차량이나 단속 카메라 식별 방해물을 설치한 차량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국은 연말까지 주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가짜 임시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단속 카메라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 방해물을 부착하고 다니는 차량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경찰국은 주요 도로선상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유령 차량 운전자가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체포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